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뢰도가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일단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떠한 포함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뢰도가 일단은 갖춰져야 타당도가 갖춰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쉽게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거 외우는 거 힘드시죠? 좀 외우기 쉬운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어요. 자, 신뢰도가 A는 B의 필요 조건이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 배울 때 요런 거 기억나세요? A가 B에 요렇게 그리면 A가 B에 포함되는 거죠. A가 이렇게 되고 B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논리학에서는 이게 반대예요. 반대. 이게 왜 그런지는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요거 헷갈리니까 논리학에서는 수학과 기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방향이 요거 말고 화살표로 표시를 해드리겠어요. A는 B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립니다. A는 B의 필요 조건. 그러면 B는 A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충분 조건은 이렇게 그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화살을 이렇게 쐈어요. 화살을 쐈어요. A가 B한테 화살을 쐈어요. 이렇게 화살을 쐈어요. 그러면 사람이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가 나죠. 그래서 필요 조건. 피가 났으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A는 B의 필요 조건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B가 필요 조건이잖아요. B가. 그러면 B가 되려면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아까 A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A가 논리학에서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건 A가 B를 포함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B가 일단 되려면요. A가 일단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헷갈릴 것 같은데 그냥 대충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시는 걸로.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되려면 무조건 어떤 조건 자체는 충족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도가 이렇게 타당하려면 탕이라고 썼네. 타당하려면 무조건 신뢰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떤 그 연구나 이런 걸 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럼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니까 타당도 검사를 통과하면 신뢰도 검사를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뢰도 타당도를 구성하는 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당도 검사를 통과한 어떤 요인 A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라는 요인에 대해서는 신뢰도는 무조건 확보가 되어 있으니 그럼 당연히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도 검사를 통과를 했다고 해도 신뢰도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뢰도가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라는 얘기는 좀 이론적인 어떤 그 개념적인 측면에서의 얘기고 실제로 연구에서는 그런 검사를 안 하나요? 하면 검사를 둘 다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짚고 넘어가 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서 얘기를 하자면 A와 B가 있는데 이렇게 포함이 됐다고 해봅시다. B가 여기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B가 이제 B를 좀 지워버리고 그러면 B에 어떤 요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A죠. 그렇죠. B에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A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가 이제 B를 포함을 하는데 그래서 A가 필요 조건, B가 충분 조건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보지도 않을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신뢰도의 의미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얼만큼 그 검사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느냐. 이게 신뢰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확성이라는 거죠. 무엇을 얼마나 틀림없이 정확하게 재고 있냐의 정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타당도 같은 느낌이 드니까
검사 결과가 얼마나 일정하게 나오느냐, 이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밑에 나오네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신뢰도의 개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검사, 재검사 신뢰도, 테스트, 리테스트라고도 하고요. 동형 검사 신뢰도, 뭐 그리고 문항 내적 합치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리고 반분 신뢰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나오네요. 반분 신뢰도, 그리고 문항 내적 합치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들이니까 요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좀 하셔야겠다. 그러면 이제 제 블로그나 이런데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야 하는 지점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임용고시에 이제 출제가 될 때는 어떤 타당도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주고, 그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제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여기 보시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라든가, 그 여기 앞에 보시면 타당도의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내용 타당도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라고 나오네요. 103페이지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나 수업 목표에 그 평가 문항이 좀 일치하도록 만든다든가, 교과 내용을, 한마디로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친 내용을 잘 대표하는, 그 문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항을 제작한다든가, 그리고 문항 곤란도가 피험자 수준에 적합한가. 이게 문항 곤란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0.5 전후가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문항 표집이 모집단을 적절하게 대표하는가. 이게 바로 그 대표성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면 타당도를 이제 좀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나오네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객관도 나오는데요. 객관도가 사실 신뢰도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채점자 간 신뢰도냐, 채점자 내 신뢰도냐, 이런 게 있는데, 채점자 내 신뢰도가 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좀 뇌가 쌩쌩하게 돌아갈 때 평가를 했느냐, 아니면 술을 한잔 하고 와서 평가를 했느냐, 겸사 결과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감기에 걸려서 많이 굉장히 앓고 있을 때 평가를 한 거랑, 쌩쌩하게 건강한 상태에서 평가를 한 거랑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릴 때, 안 졸릴 때 달라질 수 있죠. 그렇게 같은 평가자라고 하더라도 평가자가 처해 있는 어떤 컨디션이라든가,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싸웠다든가, 이런 뭐 마인드셋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평가자의 개인적 상황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평가자 내 신뢰도라고 하는 거고요. 평가자 간 신뢰도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 명의 평가자가 있을 때 평가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평가자 간 신뢰도를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뭐 충분한 논의라든가, 이런 답안은 몇 점 정도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것에 대한 합의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런 어떤 쉽지 않은 상황,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화되어서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실용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말 그대로 얼마나 실용적이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Q 테스트라고 해봅시다. IQ 테스트가 여러분이 받아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받아보신 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집단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쭉 이렇게 책상에 쭉 있고, 여기 이제 앉아서 시험지를 이렇게 받아서 한꺼번에 풀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사실 IQ 검사의 의미가 크게 없죠. IQ 검사라는 거는 보통 여러 가지 문항을 통해서, 그리고 문항 지필고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IQ 검사가 실제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가 아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IQ 검사 한 번 하는데 한 80만 원인가 들어요. 근데 그런 거 받아보신 분은 거의 없으시죠. 근데 그렇게 다각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제대로 된 IQ 검사는 거의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 IQ 검사에서 천재라고 나오는 애들은 진짜 천재가 맞습니다. 그 검사 결과는 거의 틀리지 않아요. 아주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확신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집단 검사로 이제 통해서 IQ 검사를 했을 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그 집단 내에서 이제 상대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다, 이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거지. IQ 검사가 뭐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일반적인 요런 집단 검사의 IQ 검사 같은 경우 집단 검사 형태의 IQ 검사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런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그런 경우를 주로 얘기를 하죠, 사실. 그리고 IQ 검사가 어떤 결과가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많은 그 학생들이 그 IQ 검사를 접해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일단 표본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절대적이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습 동기라든가 이런 게 좀 저하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가 좋지 않으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외면을 하는 건데요. 일단 IQ 검사의 어떤 검사 결과 자체는 굉장히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답안에 쓰시진 않는 게 좋죠. 왜냐하면 예쁜 소리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평가 유형이 나오는데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 이제 쭉 요 내용 다 공부하시면 아주 좋은데요. 요 진단평가에서 의미가 있죠. 그 실시 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진단평가의 99.99%가 학습 시작 전에 주어지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평가 시점이라고 하면 본 수업이 시작되기 전,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100%냐? 아닙니다.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는 100% 무조건 수업 시작 전에 주어지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점. 그거는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중간에 선생님이 만약에 이게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수업 중간에 선생님이 이상한 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이 개념을, A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그 선수학습 개념으로서 A라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학습 개념으로서 B개념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B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보충 수업을 실시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검사를 해보니 해서 그 검사가 바로 진단평가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수업 중간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 진단평가라는 이름이 왜 진단평가라는 이름이 붙었겠어요? 어떤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진단평가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수업 시작 전에 진단평가를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니까 진단평가를 수업 시작 전에 하는 거지, 수업 시작 전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수단과 목적이 전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얼마든지 진단평가도 수업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절차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성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형성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형성평가에서 형성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학습 과정을 형성해 준다는 거예요. 학습 과정과 학습 결과를 형성해 준다. 그러니까 형성적 평가라는 거는 좀 이제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라든가 이해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평가라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형성평가 같은 경우는 대체로 100%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아동과 선생님의 대면 접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평가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요, 그 형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형성평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형성적 기능이 있는 평가 중에 하나죠. 형성평가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형성적 기능이 있는 평가 중에 하나죠. 그게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요? 아이들이 글이나 뭔가 과제물을 내잖아요. 선생님이 받아요. 그거에 대해 피드백을 이렇게 줘요. 선생님이 이렇게 줍니다. 뭐 이렇게 주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피드백을 받고 다시 작성을 해요. 그걸 선생님이 보고 또 피드백을 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면 이제 그 과정이 끝나는 거죠. 여러 번 접촉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이들의 선수학습 정도가 어떤 건지, 아이들의 학습 진척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판단의 그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아이들과 선생님 간의 그 접촉의 기회가 굉장히 늘어난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규준 지향 평가, 뭐 준거 지향 평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상대 평가, 절대 평가니까요. 상대 평가는 이제 행정적 기능이 좀 강화되어 있는 평가고, 일단은 그 준거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별로 아동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아동의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 이유는 선발과 배치라는 그 행정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규준 지향 평가 있잖아요. 규준 지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렇게 그렸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정규 분포, 이거를 가정을 해요. 학습자 분포의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주 잘하는 애들은 극소수고, 공부 아주 못하는 애 극소수고, 이 중간에 대충 다 몰려있다. 98%가 98% 정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정도에 모여있다. 96%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 안에 뭐 다 모여있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하는 그런 평가가 바로 규준 지향 평가예요. 이게 바로 상대 평가라는 거죠. 그러면 준거 지향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큐니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편포라는 거예요. 편포. 분포가 편중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편포. 그래서 이 스큐니스를 편포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학습 있잖아요. 완전학습. 완전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학습이 완전학습인가요? 학습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 학습을 경험을 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은 완전학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학습 같은 경우에는 요게 시험 점수라고 하면요. 점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요게 이제 만족 이렇게 하면은 충족이라고 합시다. 충족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기준 이상을 기준 점수 이상을 넘어서 충족한 아동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쪽으로 데이터가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잖아요.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 보면 이렇게 쏠릴 수 있어요. 이렇게 요쪽에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적 편포라 그래요. 보통 이제 수직선에서 보면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보면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부적 편포 그러면 이쪽에 많이 쏠려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데 편포, 이 스큐니스라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꼬리가 끌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부적 편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꼬리가 이렇게 경사가 생긴다. 꼬리가 쓸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파지티브 스큐니스라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지티브 스큐니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왜 나오냐면 완전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부적 편포 학습 결과로서 학습자의 부적 편포를 가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답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준거 지향 평가 있죠. 준거 지향 평가. 이거는 학생이 어느 정도를 설치했는가 보다 학생이 무엇을 성취했는가 알아야 될 것을 잘 알고 있느냐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완전학습 개념과 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장단점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도 있어요. 이 준거 지향 평가라는 게. 왜냐하면 상대 서열화를 나타내지 않잖아요. 서열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중요도가 높은 시험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어떤 난이도가 중요도가 높은 시험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이 이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준거 지향 평가 같은 경우. 왜냐면 이 준거 지향 평가는 왜 준거 지향 평가냐면요. 준거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준거 지향 평가예요. 준거점이라는 게 뭐예요? 아동들이 요 지점을 넘으면 요 지점을 요 부분에 도달하면은 오케이라고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작업이 제일 중요했어요? 요 아이들이 통과했는지 통과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요 준거점. 요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앙거프 방법도 있고 네델스키 방법도 있고 뭐 레벤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준거 설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준거 설정하는 그 평가자의 주관이 강력하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서 최소학습자를 설정을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주관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점수 내는 것도 좀 웃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거 점수 내는 것도 좀 웃깁니다. 틀리면 0점, 맞추면 1점. 이걸 다 합해서 중거점을 한다. 이게 무슨 좀 웃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아주 뭐 중거지향 평가가 뭐 만능이 평가가 아니다.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성장 참조 평가, 능력 참조 평가는 이제 처음에 판단했던 시점에 비해서 나중에 판단했던 시점에 얼만큼 아동의 학습이 증진되었는가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능력 참조 평가는 아동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추어서 그 결과물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애가 능력 낮은 사람이 여기에서 요만큼 상승한 거나, 능력 굉장히 좋은 사람이 여기에서 요만큼 상승한 거랑 점수가 60에서 70 갔다고 합시다. 60에서 70이에요. 근데 얘는 능력이 좋은 애예요, 원래. 그러면 똑같이 70점 올랐잖아요. 근데 얘가 더 점수가 높아요. 왜냐면 얘는 능력이 처지는데 똑같이 점수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데 좀 가중치를 두고 평가를 하자는 게 이 능력 참조 평가였던 기본 모토입니다. 그리고 성장 참조 평가도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60점이었다가 지금 70점 된 사람, 과거에 60점이었다가 80점 된 사람. 이거 60점에서 80점이니까요. 좀 이제 모양이 좀 안 나오네. 이렇게 하지 말고요. 60점에서 70점 올라간 사람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30점에서 60점 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0점이 오르고 이 사람 10점 올랐잖아요. 그러면 30점 오른 이 사람이 최종 점수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점수가 더 높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어떤 취지를 갖고 있으나, 아름다운 취지를 갖고 있으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성, 신뢰성이나 객관성이라든가 굉장히 결여가 되어 있죠. 가장 객관적이 뭐예요? 사실 최종 점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반영을 안 해요. 이게 객관성과 신뢰성 그리고 뭐 타당성 같은 것이 갖춰져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를 보시면 수행평가가 나오는데요. 수행평가,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어떤 평가가 수행평가예요? 아동들이 실제 문제 상황에서 과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평가자가 직접 관찰하고 관찰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하는 게 수행평가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수행평가가 좀 웃기게 좀 활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수행평가 점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니까 정기고사 있죠. 그 서열을 나타내기 위한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는 그 평가에 점수가 반영이 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평가는 이 수행평가 요거는 점수에 안 들어가, 너네 기말 점수에 안 들어가, 뭐 중간고사 점수에 안 들어가, 그럼 애들이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총점이 100점이라고 하면은 수행평가 점수를 한 20점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는 80점만 지필고사로 80점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20점은 수행평가에서 평가를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수행평가라고 해서 진행하는 이 수행평가가 원론적으로는 수행평가가 아니에요. 여기에 점수가 반영되잖아요. 그럼 이건 총괄평가가 돼버려요. 그 형식이 어떻게 되었든가 여기 반영이 되니까 점수가.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평가의 오용, 남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용이라고 이제 많이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뭐 바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애들한테 교육적 효과가 있으려면 아이들이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한단 말이죠. 점수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떤 워시백의 어떤 강력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워시백 효과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가 총괄평가의 일환으로서 활용이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수행평가의 어떤 오용 같은 것도 충분히 문제로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113번 보실까요? 113번에 자기보고서법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동료평가보고서법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연구보고서법이라든가 프로젝트법이라든가 포트폴리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연구인데요.
이 교육 연구가 실제로 문제가 나왔었죠. 통계에서 나왔는데요, 사실은. 통계에서 이제 준거 설정 방법, 표본 추출하는 그 영역에서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사실은 뭐 그런 거가 또 연달아서 막 나올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육 연구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 가설이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연구를 이제 여러분께서 본격적으로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연구 영역에서, 교육 연구 영역에서 많이 어려운 내용을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쉽지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나오면 어떡하지? 그건 다른 사람도 못 풀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대학원 나오신 분들이죠. 대학원 다니신 분들 1학기 때 다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평가, 뭐 양적 연구 뭐 이런 거 하는 거 배우시죠. 통계하는 것도 약간 맛을 보시고, 그 정도 수준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하는데, 가설을 보면은 일단 처음 보는 용어가 나오죠. 귀무가설이 나오고요. 대립가설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뭘까요? 봐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귀무가설이 뭐냐면은 널가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회귀한다고 얘기하죠. 회귀가 뭐예요? 이렇게 돌아와서 출발점으로 돌아올 때 회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회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그레션, 그 얘기는 여기선 잠시 잊고 우리가 그냥 국어적으로 우리말 쓰는 걸로 봤을 때 회귀가 뭐예요? 어떤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게 회귀란 말이에요. 그 회귀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그거예요. 이 회귀가 이 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을 무예요. 없을 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뻥으로 밝혀졌다. 이게 귀무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연구라는 게 목적이 뭐예요? 연구의 목적이 뭐예요? 남의 연구를,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남의 연구를 깎아내리고, 그렇죠? 내 연구가 짱짱맨이라는 걸 알리고자 하는 게 이 연구예요. 그러니까 남의 연구의 어떤 전제,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귀무가설. 남의 연구,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내 연구를 통해서 까내리고 싶은 거 있죠. 거짓으로 밝혀져야만 내가 해피한 그런 가설이 바로 귀무가설입니다. 그럼 대립가설은 뭐예요? 이 대립가설은 귀무가설에 대립하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제부터 내가 참이라고 일단은 설정을 해놓고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이 바로 대립가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귀무가설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허황된 이런 가설이다. 그러니까 어떤 가설이다? 남이 연구해 놓은 거. 그렇죠? 이제부터 공격하고 싶은 거. 대립가설은 내가 공격하고 싶은 가설에 대립되는 가설이니까 내 거겠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 가설이겠어요? 대립가설. 대립가설은 이렇게 이쁘게 하트 몇 개 좀 그려주고. 자, 요게 이제 내 연구에서 실제로 주장하고 싶은 게 대립가설입니다.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래도 한 번은 읽어보세요. 한 번은 아니고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시 한번 읽어보셔서 좀 내용을 익히시는 걸로. 여기 뭐 준실험 설계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이런 것까지는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진실험 설계가 뭐냐, 준실험 설계가 뭐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거 쉽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요. 연구 대상 있죠. 연구 대상 아래쪽에 연구 목적, 연구 대상, 그리고 자료 수집, 연구 방법. 요 정도는 좀 여러분이 익혀두시는 게 좋다.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관찰법 있고요. 뭐 질문지법 있고 그 뒷장에 118쪽, 117쪽, 118쪽에 나오는 이 표집 방법 있죠. 표집 방법. 이게 샘플링이라는 건데요. 이게 샘플링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 샘플링, 표집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이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어요. 대학원 나오신 분들도 지금 다 까먹었죠. 논문 다 쓰셨잖아요. 논문을 쓰고 난 이후에 논문의 방법론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셨죠. 다시 한번 외우세요. 자, 이 샘플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모집단을 population이라고 해요. population. 제가 잘못 썼네요. population. 모집단을 이게 popul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파플레이션은 덩치가 커요. 덩치가 커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모집단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인데 5천만 명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인구 센서스를 20년 만에 한 번씩 하죠. 그 사이에 하는 그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가 이렇게 해서 그냥 약식으로 하는 거고 제대로 된 인구 센서스는 20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5천만이나 되는 어떤 모집단을 이걸 다 분류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요만큼씩을 떼서 이렇게 모읍니다. 한 군데 모아요. 이거를 바로 샘플이라고 해요. 요 샘플이 바로 표본이 되는 거죠. 표본.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문과든 이과든 일단 확률 통계는 다 배우셨잖아요. 그럼 그때 표본이라는 게 나왔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표본 평균이죠.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계산하셨던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표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모집단에서 대표성, 이 정도면 대표성이 있겠다라는 가정을 하고 일부를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내놓은 거. 그게 바로 이 표본이에요. 그러면 이 표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표본을 만드는 방법, 이게 바로 이 표집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교육사회학과 관련된 내용에서 좀 나올 수가 있는 안 나오려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일단은 단순 표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선 표집이라는 게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없을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지 않은 대충 뽑는, 막 뽑는 그런 샘플링 방법이 무선 표집 방법이에요. 이게 단순 무선 표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무선 표집 방법들이 있는데, 뭐 체계적 표집 방법이 있고, 군집 표집 방법이 있고, 뭐 유충 표집, 충화 표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표집 방법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 질문지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그 연구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델파이 기법. 그래서 요 델파이 기법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단 이렇게 설문지를 하나 보냅니다. 이렇게 설문지를. 그래서 이게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가 여기 이렇게 받은 앙케이트지, 설문지를 받아서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해서 다시 보내줍니다. 다시 보내주는데 요 이제 연구하는 요 집단 있죠. 여기서 요때 보내준 의견을 같이 반영을 해서 그걸 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가 전문가한테 그 어떤 데이터를 받아내와서 연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전문적인 식견이 어떤 누적이 되면서 연구의 결과가 좀 향상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델파이 기법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회성 측정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개인의 어떤 개인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 내에서의 어떤 다른 사람과의 친밀도라든가 어떤 집단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그 측정 뭐라 그러나 이 연구 방법이 이 사회성 측정법이에요. 그리고 뭐 투사법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건 크게 뭐 중요하진 않은데요. 투사법이라든가 사례 연구라든가 일화기록법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두 개 중요합니다. 메타 분석과 문화기술법, 실험연구법 요 세 가지는 좀 중요하니까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알고 넘어가시면. 자, 그리고 대립가설 여기 나오네요. 연가설, 대립가설. 연가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귀무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까내리고 싶은 가설. 다른 사람이 이미 해놓은 연구. 그게 바로 연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나오죠? 내가 주장하려는 가설. 이게 대립가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귀 분석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회귀 분석. 이게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변수 간의 관계를 이렇게 그려놓은 이런 그래프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이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은
이게 R값, 이게 스피어만 R일 수 있고, 뭐, R값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인데, 이게 코릴레이션 값인데요. 이렇게 모이면, 이게 이렇게 경향성이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생긴다고 가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양의 상관이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뭐 이게 관계성이 뭐 일직선으로 생긴 관계성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R값이 0이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예상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면 음에 상관이 있다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틀리는 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리그레션의 의미에서는 이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 관련성이 이렇게 2차 곡선처럼 나온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R값이 0에 굉장히 가까워요. 왜냐?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이게 회귀라고 그랬잖아요. 회귀 분석은 일단은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 1차 관계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이 1차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사실은요, 이게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상수가 여기 오고요, b가 여기 오고 ax1 플러스 여기 c라고 해야겠네요. c는 ax1 플러스 bx2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요 상수값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x1 값, x2 값을 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R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선형으로 나타내는 관계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는 게 회귀 분석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1차 선형 분석 같은 경우, 1차 회귀 분석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고차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2차 방정 이런 거, 2차나 3차 이런 거, 4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회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1차 회귀 분석에서는 다 R값이 0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선형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선형이에요? 선은 선인데 직선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직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계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선형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관계가 없다 쓰시면 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니까 그냥 관계가 없다 이렇게 쓰셔도 뭐 대충 맞는 걸로 해주고는 있죠. 근데 점수를 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출제하신 분이 좀 깐깐하신 분이라면, 저 같으면 깎겠어요. 틀린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다, 이런 거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통계에서 이제 명명척도, 서열척도, 동간척도, 비율척도 이런 게 나오죠. 121쪽에. 자, 그래서 명서, 동비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는데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점점 하나씩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명명척도는 뭐예요? 이름만 있는 거잖아요. 뭐 사람의 등번호라든가 뭐 좌석번호라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것만 있어요. 이거는 통계 처리할 수 있어요? 가감승제 안 되죠. 제 가공 샐러드에다가 휘핑크림을 더하면 가공 샐러드 휘핑크림 이렇게 더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이렇게 더할 수가 없습니다.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게 이 명명척도예요. 그냥 분류하기 위한 척도죠. 근데 서열 척도 같은 거는 1위, 2위 이런 것들을 그냥 순서만 나타내는 거예요. 순서만. 그러면 1등이 예를 들어 마라톤에서 킵초케라는 선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1등이 42.19km를 2시간에 뛰었어요. 2시간에 뛰었어요. 1등이 그래요. 2등이 2시간 10분. 그죠? 3등이 2시간 10분 10초. 그러면 이거 1등 차이 나는데 10분 차이 나잖아요? 이거 1등 차이 나는데 10초 차이 나요. 이 1등 차이 난다 그래서 이게 같이 차이 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뭐 몇 등 이렇게 차이 이렇게 뭐 등수가 뭐 몇 등 차이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 차이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서열을 나타내는, 서열까지 포함하는 그런 정보가 서열 정보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다. 물론 당연히 명명척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보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 서열 정보가 포함된다. 그러면 동간척도 봅시다. 동간척도.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정보가 다 있어요. 동간척도에 여기까지 서열 정보도 다 있죠. 근데 동간척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분초 얘기했죠. 분초. 이 분초, 이게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분과 초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1등의 10분과 2등의 10분, 2등과 3등 사이의 10초,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게 확실하게 이제 측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 분이나 초 같은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더하기 빼기 정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고요. 아직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비율 척도를 해봅시다. 비율 척도. 이거는 여기까지가 다 있어요. 여기까지 다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까지 다 있고 여기에 곱하기 나누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절대 0점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0점. 절대 0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0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학에서 얘기하는 절대 0도 그 개념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지점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절대 0점이 있으면 절대 0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에 얼마나 비율이 차이가 나느냐, 요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를 보세요. 길이라는 거는 여러분, 길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아예 없는 경우. 그러면 길이를 잴 수가 없잖아요. 뭐가 물건이 있어야 길이를 잴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이 없어요. 아예 0이죠. 물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생기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거니까 무게도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아예 그 개념 자체, 어떤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0점, 그게 바로 절대 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곱하기와 나누기 또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준 점수 나오네요. 표준 점수. 여기 보시면요, 요게 정규분포 곡선 이게 나오잖아요. 정규분포 곡선. 여기 이게 이제 평균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모집단이라고 합시다. 모집단 이렇게 2, 3 이렇게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게 시그마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요렇게 씁니다. 요런 식으로 와요. 시그마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모집단의 표본 편차, 표준 편차를 요 시그마를 쓰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는 요 S를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보신 그래프에 시그마로 되어 있다. 그럼 이건 그 모분산, 모평균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데이터인 거고요. S로 나와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게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측정 오차, 몇 퍼센트 신뢰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그마를 사용을 해서 표준 편차를 나타냈다면은 모집단이잖아요. 근데 모집단은 전체 대상을 다 통계치를 낸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을 해 두시면 좋다. 그래서 뭐 신뢰도가 어느 정도다, 이런 얘기를, 신뢰 구간이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건 표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스테나인 점수가 나오는데요. 스테나인 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점수를 1점에서 0점에서 100점까지 이렇게 매기잖아요. 요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점수 매기는 방법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스테나인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9, 여기서 여기 있죠. 이거랑 요거 9, 이걸 합쳐서 만든 거예요. 스테나인. 그러니까 기준을 9개로 만든, 9개 등급으로 쪼개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 척도가 이제 스테나인 척도예요. 그 스테나인 점수, T 점수, Z 점수 이런 거 있는데요. 일단은 Z 점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거든요. 요거 이 Z 점수를 가지고 다 어떻게 곱하기 더하기 이런 걸 해가지고 다른 점수 T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IQ도 이 Z 점수를 약간 변환시켜서 만든 거죠. 일반적으로 IQ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이제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데요. 16 쓰는 데도 있고요. 그 멘사 같은 경우가 이제 뻥튀기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곳이죠. 거기는 23가 25인가를 써요. 거기 이제 148 이상이면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 기준으로 봐서는 13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천재다 이건 아니라는 거, 뭐 그런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능 검사라는 게 일단은 맨사에서 보는 게 지능 검사도 아니고요. 그 문제가 그렇게 뭐 맨사라 그래서 여러분이 막 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뭐 그 정도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정규 분포 곡선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돼요. 모르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집중 경향치라는 게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던 스큐니스 있잖아요. 스큐니스. 이런 게 집중 경향치입니다. 여기 집중돼 있잖아요.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 평균도 뭐 그런 거랑 이제 관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평균과 관련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봐야 세 가지인데 평균. 이게 평균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산술 평균을 이제 흔히 평균이라고 얘기하죠. 산술 평균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두 개면 A 더하기 B에 2를 나누는 게 산술 평균 이런 거고, 뭐 종합 평균, 기하 평균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육 평가에서는 조합 평균과 기하 평균 이런 거 안 씁니다. 이렇게 뭐 루트에서 뭐 안에 들어가고 뭐 역수를 취해서 더해서 그것도 역수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요거는 교육 평가에서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평균치는 그렇다고 치고 최빈치랑 중앙치가 이제 나오는 거죠. 중앙치 같은 경우에는 개수 있잖아요. 그 표본의 개수를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7개가 있으면 요 네 번째 값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앙이고 여기서 중앙이잖아요. 요게 어디 위치했느냐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빈치 같은 경우에는 값이 이렇게 하나씩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몰렸다고 합시다. 뭐 여기는 별로 없고. 그러면 요게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요게 가장 많이 나온 거잖아요.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거. 요게 이제 최빈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정규분포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정규분포 곡선이 완전한 형태로 있다. 그러면 평균, 최빈치, 중앙치가 다 일치해요. 일치한데 이 정규분포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꼭 쏠려 있다. 그러면 평균과 최빈치와 중앙치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여러분이 그런까지 뭐 이렇게 알 필요는 없는데 여기 요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분포상의 비교 124쪽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요거 이제 보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변산도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표준 편차랑 분산인데요. 이걸 왜 계산하느냐 이게 사실 이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통계학을 배우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사실 평균이 100이라고 하면은요 115는 100에서 15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85는 여기서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15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절대값 씌우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값 씌우면 안 돼요? 근데 요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호를 그냥 남겨둔다는 거는 합하면 다시 또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표본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부호를 놔두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요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평균과 그 어떤 표본들 있죠. 표본들의 뭐 M1, 뭐 M2 뭐 이렇게 쭉 있다고 MN까지 있다고 했을 때 요 빼가지고 요거를 제곱한 값 그거를 이제 뭐 여기 전체의 표본 개수 이렇게 나눈 거를 이렇게 루트를 씌운 거. 요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 표준 편차거든요. 요 루트를 안 씌우면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제곱이 요건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게 수치가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라서 그래요. 집단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각각의 표본들과 그 평균과의 어떤 거리를 굉장히 비율적으로 잘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귀찮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좀 뭐 여러 가지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값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정규보복선에서의 뭐 표준 편차의 비율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낼 수 있느냐. 그럼 여기 정규분포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왜 정규분포곡선이 이렇게 이쁘게 안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이게 이제 평균이에요. 평균 뮤라고 하죠. 여기 이제 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단이네요. 이렇게 해서 1, 2, 3 여기도 1, 2, 3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계산할 일은 없는데 다만 영희의 IQ 검사가 115가 나왔다. 영희가 받은 IQ 검사의 표준 편차는 115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희 같은 경우에는 나름 고지능자에 속하죠. 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쪽이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쪽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 평균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에 50%가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그런데 이 몰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에 이제 68.26이죠. 그러면 여기 안에 68.26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왼쪽 이거 없으니까 여기 34.13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50%에서 34.13%보다는 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희가 상위 15% 정도는 되는 나름대로 고지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점수랑 영희가 요쯤에 위치한다, 뭐 요쯤에 위치한다, 요런 정보를 줘놓고 영희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당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프를 여러분이 해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여러분이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상관관계 이런 거 나오는데요. 상관관계 같은 거 우리가 흔히 R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R값. 그리고 이제 요 R값을 제곱을 한 R자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유의성 검증 이런 데 써먹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요거 R값이 0.9면은 요거 제곱하면 0.8 정도 되잖아요. 0.81. 0.81 정도면 굉장히 어떤 설명력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R자승까지 여러분 모르셔도 될 것 같고 R값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0.7 이상이면 그럭저럭 뭐 쓸만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0.9는 되어야 굉장히 높은 그런 상관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상관계수라는 게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논문을 양적인 연구를 해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 나온 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어떠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대해 설명을 잘한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그래프 그렸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아니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경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상관성이 높은 거고, 경향성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나타나면 이거 상관성이 좀 낮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귀에서 다차원 회귀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상관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여기까지는 보세요. 그러면 여기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끊어서 이쪽 이쪽이 없다고 해보세요. 이쪽이 없어요. 그러면 요 영역에서는 그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고요. 여기 영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고, 그리고 일단은 요거 자체도 1차원 해석, 1차원, 2차원 요거를 따져가면은 이게 실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상관관계 R값은 0이지만 상관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이제 상관성이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선형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교육 그 평가 통계 연구가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별거 없죠. 자,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오죠.